안녕하세요. 자, 요새 비가 많이 내리죠. 요즘 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이 벌써 12월 2일입니다. 자, 11월 달에 여러분들 뵀는데요.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지고 12월 달이 됐어요. 올해 마지막 달이니까 자, 올해 하시려는 일들 다 이렇게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공법 4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 국토법 우리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법인 도시개발법 쭉 들어갈 수 있도록 하죠. 교재는 입문서 48페이지가 돼요. 48페이지. 자, 중간에 보시면은 10절에 개발행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이렇게 써있죠. 자, 여기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에 딸린 제도인데 우리 저번 주 3주차 수업에서 국토법에서 후개발체계 개발행위 허가제 배웠죠. 개발행위 허가제. 자, 이 개발행위 허가제는 전국토에 적용하는 일반 규제로서 자, 필수 3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는 개념이 되고요. 자,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5가지. 일단 뭐가 있었을까요? 개발행위 허가 대상 하면은 첫 번째 건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 두 번째는 토지의 형질 변경한다 그러죠. 자, 우리 형질 변경하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형상 변경으로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그리고 성질 변경하는 공유수면 매립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형질 변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토속 채취라고 그래요. 토속 채취. 네 번째는 토지 분할하는 거죠. 토지 분할하는데 우리 토지라고 할 때는 건물이 있는 땅 없는 땅 건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하는데 자,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이라고 그랬죠.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물건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죠. 자, 물건을 쌓아두는데 역시 무슨 지역이요?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 여기서는 농림지역은 해당 사업 없어요.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물건 쌓아놓는 행위. 자, 이런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아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주인공이 누가 돼요?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특광시장 군수가 돼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로서 우리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오늘 그거부터 보고요. 좌우 제도를 우리가 좀 유식하게 기반시설 연동제 자, 이렇게 불러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 자, 요 제도를 기반설 연동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기반설하고 연동한다 이렇게 썼는데 연동이라는 말은 묶을 연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를 연동한다 그러죠. 즉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 묶여서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그냥 독자적으로 개발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개발행위 하려는데 기반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요. 그럼 개발행위도 할 수 있죠. 근데 기반설이 없어요. 그러면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개발행위는 기반설하고 연동, 묶여서 움직인다라고 하고요. 자, 그럼 기반설 연동제라고 해서 2가지 제도가 있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이렇게 이제 2가지 제도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이 2개에서는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자, 뒤에 다 구역으로 끝나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뒤에 다 구역으로 끝난다라고 해서 이거 용도구역처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잘 바꿔줘요. 근데 이 2개는 구역으로 끝나지만 절대 용도구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구역 배웠죠? 자, 용도구역 뭐가 있었을까요? 5가지 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자, 이 5개를 용도구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 2개는 구역으로 끝나지만 절대 용도구역이 아니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런 이 기반시설 연동제, 이 기반시설 연동제는 다 권한자가 누가 되는 거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자, 특광시장 군수. 자, 요자들이 다 지정을 해요. 별도의 절차로 지정하는 구역이 되지 절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다 이 기반시설 연동제 이 2개 제도에서는 다 권한자가 누구냐? 특광시장 군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정반대 개념이에요. 완전 반대 개념이라고 그러죠.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 기개발지라고 그래요. 이미 기자 써가지고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다. 기개발지. 이에 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요거는 새로 개발할 곳, 신개발지 이렇게 불러요. 신개발지. 그래서 이미 개발된 곳과 새로 개발할 곳, 이거는 완전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자, 예전에 이런 거 물어봤죠. 하나의 토지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절대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중복되고 그럴 수가 없는 개념이죠. 완전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 개발 및 또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개념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입문서 보면은 의의가 안 써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에요. 개발이 끝나가지고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자, 이 곤란, 요게 키워드가 돼요. 그럼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곤란하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는 거냐?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그 얘기죠.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해서 이런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자, 우리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에서 건폐율 배웠죠. 자, 건폐율은 뭐를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건폐율은 건축 면적을 규제해서 건물의 수평 크기를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럼 용적률은 뭐를 제한해요? 용적률은 연면적을 규제한다고 그랬죠. 연면적, 각층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을 규제해서 저 연면적 줄이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충수나 높이 같은 건물의 입체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어떻게 하겠다? 강화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줄인다 그죠?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시켜가지고 이런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도심이 있다 그래요. 자, 강남같이 자, 이 도심 지역에 대로 넓은 도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자, 이런 이제 도로 옆에 건물들이 싹 지어져 있어요. 건물 싹 지어가지고 개발이 끝난 지역. 자, 이런 지역을 기개발지라고 그래요. 기개발지. 그런데 자, 이런 이제 기개발지에서 이번에 한 50층짜리 또 대형 건물이 지어져요. 그럼 큰 건물이 지어졌다. 그럼 이 큰 건물로 인해서 교통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요가 촉발이 되니까 저희 도로 같은 거 더 설치를 해줘야 되죠. 자, 우리가 이 도심 같은 경우에는 대로라고 그래도 차 엄청나게 많이 막혀요. 그런데 또 이런 큰 건물이 들어가지고 교통 수요가 증가가 되면 안 그래도 더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더 확장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 이 도로 확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건물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도로 추가적으로 확장하기가 어렵죠.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부족해져도 더 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즉, 이런 기개발지에서는 큰 건물 지어가지고 기반시설이 부족해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큰 건물을 못 짓게 하겠다. 대형 건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건물 못 짓게 하는 방법은 요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48페이지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의. 그럼 일단 특광시장 군수는 요자들이 지정권자인데 다른 말로 우리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되죠. 특광시장 군수는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공업 동그라미, 주상 공업 지역에서 자, 요 주상 공업 지역을 다른 말로 기개발지라고 그래요. 이미 개발이 된 곳. 기개발지에서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의 처리 능력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자, 이 질문을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일단 누가 지정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맨 끝에 지정해야 된다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임의적이죠.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어디서 지정할 수 있대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그럼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은 도시 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다? 틀려요. 도시 지역 하면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까지 있죠. 근데 녹지 지역은 해당 사항 없어요. 주상 공업 지역에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지정하게 되면은 효과, 그 밑에 보세요.
자,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강화 적용한다.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가 가로에 써 있죠. 자,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 의회에서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때는 뭐만 강화시키는 거냐? 용적률만 자, 50%까지 강화 적용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이 건폐율을 50% 강화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건폐율 강화는 없어요. 용적률만 최대 50%까지 강화 적용하게 된다. 이게 효과가 되고요. 그럼 원래 이 지역에서 용적률 적용해서 건물 지으면 50층까지 지을 수가 있었는데, 특광시장 군수가 개발 및 또 관리구역 딱 지정해서 용적률 50% 강화 줄여버렸다. 그럼 이제 몇 층까지밖에 못 져요. 50층이 아니고 반 25층까지밖에는 못 짓게 되죠. 그래서 절반으로 또 끊어가지고 큰 건물 못 짓게 함으로써 기반설이 부족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로 지정하는 구역이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이 되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와보세요. 기반설 부담구역. 자,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해당하는 별표치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자 20회 이후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한 문제씩이 물어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가 기반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기반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라고 그래요. 새로 개발하니까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의 설치가 뭐한 곳이냐? 필요한 곳이라고 그래요. 자, 요게 키워드죠. 개발로 인해서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니까 저 개발 행위를 하는 자들이 그 필요한 기반 시설까지 설치해라. 기반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라고 하죠. 기반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우리 부동산법은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고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법률 용어부터 잡는 게 공부 우리 첫 번째라고 그랬는데, 자, 그때 예를 든 게 얘였어요. 기반설 부담구역. 매년 시험에 출제하고 이 말들이 어렵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반설 부담구역. 자, 여기서 키워드는 부담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공법에서 부담하면은 의미가 뭐였어요? 부담. 얼굴이 부담된다. 그런 부담이 아니라고 그랬죠. 부담하면은 의무부가라고 그랬어요. 의무부가.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이란 기반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시키고자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새로 개발하니까 기반설이 필요한 곳이고, 이 필요한 기반설을 개발행위 하는 자가 함께 설치해라. 기반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지정하는 구역을 기반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의의 한번 볼게요. 기반설 부담구역은 자, 특광시장 군수가 역시 지정을 해요. 특광시장 군수는 개발 및 또 관리구역 외의적. 그럼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기개발지 이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기반설 부담구역은 신개발지요. 정반대 개념이죠.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는 곳인데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뭐 등등 기반설의 설치가 뭐한 곳이다? 그 필요에다가 동그라미.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케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 하는 구역을 말한다. 즉 기반설의 설치가 필요하니까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기반설까지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시키고자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그러죠. 그럼 밑에 보세요. 가로 2번. 그럼 기반설 부담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의무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정을 해라. 그럼 좀 전에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정해야 되죠. 당연히 뭐가 더 중요해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정하는데 어디에? 박스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에다 동그라미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이번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가 돼서 역시 행위 제한이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필요 없어요. 그럼 1번하고 2번. 자, 한마디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이요? 완화되는 곳이다. 그게 키워드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 항상 우리가 새로 개발한다 그러면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이냐? 완화되는 곳이다. 딱 이렇게 개념부터 잡아야 돼요.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그러면 새로 개발하는 곳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되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일대 지역이 도시 지역이라도 녹지 지역이라고 그래요. 녹지 지역. 그럼 도시 녹지 지역은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보존할 곳이죠. 보존할 곳. 근데 이 녹지 지역을 이번에 자, 주거 지역으로 바꿔줬어요. 용도 지역을 변경. 그럼 주거 지역은 보존하는 게 아니고 개발 목적의 용도 지역이죠. 개발할 곳인데 자, 이렇게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된다 그래요.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추상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한번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봐요. 자, 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밖에 안 돼요. 건폐율 20%다 의미가 뭘까요? 건폐율 20%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20% 쓴다 그 얘기죠. 그럼 땅 넓어도 그 땅의 20%만 건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건물 거의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자,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70%예요. 그럼 건폐율 70%니까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의 70%까지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꿔주니까 건폐율이 지금 몇 배가 완화가 돼요? 3.5배가 완화가 돼서 3.5배 더 크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자, 녹지 지역은 용적률을 100%밖에 안 줘요. 그럼 용적률 100%다 의미는 뭐겠어요?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딱 한 배밖에는 못 쓴다 그 얘기죠. 대지 면적 한 배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500%예요. 그럼 용적률 500%다 의미는 연면적을 대지 면적의 5배까지 쓸 수가 있다 그 얘기니까 저희 또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꿔줬다. 용적률은 몇 배가 완화? 5배가 완화가 돼서 5배 더 올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바꿔주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다 대폭적으로 뭐가 돼서 완화가 되는 거죠. 완화가 돼서 자, 풀어준 만큼 건물 크게 지으면서 개발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행위 제한 완화 이꼴 뭐 하는 것이냐?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하게 되는데 그 여태까지 녹지 지역으로 보존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인데 여기서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건물부터 막 짓는 거야. 건물부터 때려 짓게 되면은 나중에 기반시설 부지 확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그대로 뭐예요? 난개발이죠. 난개발이니까 자, 이런 새로 개발하는 곳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정. 그러면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물 건축하는 자들, 이 건물 건축하는 개발행위하는 자들이 건물만 짓고 끝나는 거 아니죠. 뭐까지 다 설치해라. 개발로 인해서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뭐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애들 다닐 학교가 됐든 자, 이런 기반시설까지 함께 설치를 해줘야 난개발 방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행위 제한이 완화가 돼서 새로 개발하는 것 이런데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해서 건물 건축하면서 개발을 하는 자들이 필요한 기반시설까지 함께 설치할 의무를 부과시키고자 지정하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맨 밑에 보세요. 자, 지정 절차는 필요 없고 지정 효과.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다. 첫 번째 효과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것을 또 수립을 해야 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그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됐어요. 자, 여기서 건물 짓는 자들이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지들 맘대로 막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어떤 기반시설을 어디에 뭐부터 체계적으로 설치할지 자,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기반시설 설치 계획 요거부터 수립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역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자, 요거 누가 수립할까요? 항상 이 기반시설 연동제에서 권한자는 누구라고요? 특광시장 군수.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도 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부담구역 지정해놓고 한 10년 지난 다음에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합시다. 설치계획 수립하면 의미 있을까요? 이미 다 난개발 끝나버리죠. 그래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반드시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줘야 돼요. 1년 내 수립 안 하면 다음 날로 부담구역 지정이 해제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했다. 일단 첫 번째 기반시설 설치 계획부터 수립하는데 몇 년 내 수립한다고요? 1년. 이게 그대로 작년 기출문제 정답이었죠. 1년 내 수립. 그럼 우리 공법 통틀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게 요거예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년이요. 제일 짧은 기간. 1년 내 수립.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정 효과 한번 보세요. 자, 특광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이 되면 몇 년 내, 1년 동그라미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시켜야 된다 했는데, 자, 1년 내 수립 안 하면은 다음 날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해제가 돼요. 의미가 없다. 해제가 되니까 반드시 1년 내 설치계획 수립하고요. 그럼 이런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제 설치계획에 따라서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건물을 건축하면서 개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이제 설치계획에 따라 기반시설까지 설치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된다 그 얘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가지 제도, 개발 및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요 두 개 잘 물어봐요. 우리 시험에 거의 한 문제씩 꼬박꼬박 물어보는데, 자,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복습해봐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이라고 그랬죠. 기계발지. 자, 용도지역 어디였어요? 주거, 상업, 공업. 이런 기계발지에서 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니까 뭐 하겠다? 기반시설 필요로 하는 큰 건물 못 지게 하겠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구체적으로 지정했을 때 뭐만? 용적률만 50% 강화 적용해서 큰 건물을 못 짓게 함으로써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얘는 신개발지, 새로 개발하죠. 자, 새로 개발하는 곳은 행위제한이 다 뭐 되는 곳이라고요? 완화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행위제한 완화돼서 개발하니까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개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다 설치해라 의무를 부과시키고자 지정하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담구역 지정했어요. 일단 1년 내 뭐부터 수립해라? 설치계획부터 의무적으로 수립해야죠. 그리고 이 기반시설 연동제는 개발행위 허가에 딸린 제도이기 때문에 권한자 물어보면은 다 누가 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광시장 군수. 특광시장 군수가 구역도 지정하고 계획도 다 수립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개발행위 허가제 관련해서 싹 봤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비용 뭐 필요 없고 그 밑에 토지거래 허가제 나오죠. 자, 우리 국토법의 마지막 제도가 토지거래 허가제가 돼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중요한 제도가 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자, 요 취지는 국토의 투기 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투기 방지. 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고 그래요. 토지를 사고 팔고자 할 때는 그 거래가 투기인지 아닌지 미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요거를 말 그대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는 한마디로 뭐를 규제하는 거냐? 토지거래, 사고 파는 거를 규제하죠. 사고 파는 것을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의 처분권을 규제하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맘대로 못 판다 그 얘기요. 근데 우리 좀 전까지 배웠던 개발행위 허가제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제는 뭐를 규제하는 제도일까요?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죠. 개발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도가 개발행위 허가라면,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걸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처분하는 것을 규제하는 거예요. 처분권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자, 투기 방지가 목적이다라고 그랬죠. 그럼 투기 방지다. 자, 투기하고 대비되는 말이 또 뭐가 있어요? 투자라는 게 있죠. 투자. 그럼 투기하고 투자, 자, 어떻게 다르다고 학개론에서 배우셨어요? 자, 내가 하면은 투자고 남이 하면은 투기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무식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 투기하고 투자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투자는 실제 토지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토지를 이용하면서 뭐 차익 실현도 하겠다 그러면 투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투기라는 것은 뭘까요? 실제 토지를 이용할 의사가 없이 차익 실현만을 목적으로 할 때 투기라고 그래요. 즉,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실제 토지를 이용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실수요라고 그러죠. 실수요. 실제 사용할 목적이면 투자, 그리고 그냥 투기 수요다 하면은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차익 실현만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런 이제 투기 방지, 투기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국토의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땅값 팍팍 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니까 이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자, 토지를 거래하려면 투기인지 아닌지 미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부터 받고 해라 이런 규제하는 제도를 토지거래 허가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토지거래 허가제는
전국토에 적용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일단 전제 조건 허가 구역이 먼저 지정이 돼야 돼요. 이 토지에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이런 지역에 허가 구역이 딱 지정이 돼야 허가 구역 안에서만 토지거래 허가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의 지정이 우리 토지거래허가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시험에서는 허가구역의 지정, 자, 이 파트에서 잘 물어봐요. 허가구역.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누가 지정할 거냐? 자, 종전까지는 국토부 장관만 지정했어요. 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만 지정했는데 이제는 누구까지 다 지정할 수 있는 거냐? 시도지사까지.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자, 여자들이 토지에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데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자, 이 구분은 국토부 장관은 크게 지정하겠죠. 크게.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하는데 2개 이상 시군구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그래요. 그럼 뭐에 걸친다? 이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여튼 걸쳐가지고 지정한다. 이거는 크게 지정해요? 작게 지정해요? 크게 지정하니까 제일 높은 사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 뭐 시군관의 일부 지역에 지정한다. 일부 지역 소규모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까지는 필요 없고요. 걸칠 때는 누가 지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 이게 그대로 작년 정답 지문이었죠. 걸치면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여자들이 허가구역 지정하려고 그래요. 일단 조사부터 하는 거죠. 토지 투기하는지 조사 싹 해요. 조사 결과 투기하더라 그러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자, 항상 우리 국토법에서 심의는 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래요. 도계위 이게 줄여갖고 써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자, 허가구역 지정하고요. 허가구역 지정한 것을 관보나 공고에서 알려주게 되죠. 그럼 일단 허가구역 누가 지정했어요? 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자, 여자들이 허가구역 지정하고 공고. 자, 지정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어디에 허가구역 지정합니다. 범위. 몇 년으로 지정합니다. 기간. 자, 이런 내용은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데 특히 허가구역은 한 번 지정하면은 영구적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허가구역은 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다 그래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지정. 그 5년 이내니까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하여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한다. 그 얘기죠. 그 주의하실 것은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으로 지정한다. 무조건 또 5년 이러면 틀려요. 5년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 기간을 정해서 지정하고요. 그리고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토지를 아주 작게 또는 크게 거래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면적, 그걸 우리가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요. 이 기준 면적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더라. 그러면 기준 면적도 다 다시 정해서 공고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허가구역 지정한 사항을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그 지정한 내용을 다시 하급행정청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 준다 그래요. 하급행정청에게 통지. 그럼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아래 누가 있어요? 이제 제일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청장에게 지정한 내용을 통지를 해줘요. 통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허가구역은 여자들이 지정했는데 우리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받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자기 관할구역에 허가구역 지정된 사실도 모른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알려줘야 되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 지정 공고했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하급행정청인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절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하니까 앞글자 그대로 따면 뭐가 돼요? 조심 지정이죠.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조심해라. 조심 지정. 그리고 이 효과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허가구역 지정에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래요. 자, 우리 효과 발생하는 것을 발효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효. 그래서 지정 공고 5일 후부터 허가구역 지정에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오늘자로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에다가 허가구역 지정합니다. 공고했어요. 자, 오늘이 몇 월 며칠? 12월 2일이요. 그럼 12월 2일자로 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됐다. 그럼 오늘부터 12월 2일부터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아니죠. 며칠 후부터?
5일 후. 그럼 12월 2일 날 지정했으니까 5일 후면은 3, 4, 5, 6, 7, 12월 7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공고 5일 후부터 허가 받아야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의 허가구역 지정한다 그래요. 허가구역의 지정. 자,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점이죠. 자, 여자들이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라고 그랬죠. 특히 국토부 장관은 언제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걸칠 때라고 그랬죠. 걸칠 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자, 이거는 현재라고 그래요. 또 앞으로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건 미래죠. 로서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5년 동그라미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어디다가 지정하는지 한번 보세요. 박스 기획번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 등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자, 우리 국토법에서 배웠던 계획들이 있죠. 광역도시, 도시군 기본,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런 계획들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데 특히 우리한테 효과가 있는 거는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새로 결정이 돼서 용도지역 같은 게 바뀐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의 동그라미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이다. 역시 키워드는 완화야. 그럼 아까 우리 예를 든 거 있죠. 자,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럼 녹지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변경, 이런 용도 지역 변경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도시군 관리 계획 새로 결정해서 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바꿔 주니까 행위 제한이 뭐 된다고 그랬어요? 완화가 되면은 뭐 하게 된다? 개발. 그래서 항상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면은 개발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옆에 이제 디귿. 자,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 즉 개발하는 곳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똑같은 말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 새로 결정해서 용도 지역을 바꿔주니까 행위 제한이 뭐가 돼서 완화가 돼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 그럼 개발하게 되면은 개발 이익이 발생하죠. 투입한 비용보다 훨씬 더 큰 개발 이익이 발생하니까 한마디로 무슨 냄새 나는 곳이에요? 돈 냄새 나는 곳이죠. 돈 냄새 나는 곳에 이런 투기하게 되니까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럼 허가구역의 지정 대상 키워드 행위 제한이 뭐 되는 곳이다? 완화되는 곳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완화되는 것. 그럼 가로 2번에 허가구역 지정 절차 쭉 그려놨는데요. 조심 지정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효과는 언제부터 발생한다? 공고 5일 후부터 허가구역 지정에 효과가 발생하죠. 그럼 이제 5일 후부터 토지거래 할 때는 허가 받아라 그 얘긴데, 토지거래 허가 자, 언제 받는지 대상 봅니다. 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대상.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요 두 개요. 허가구역 지정하고 허가대상.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거의 다 물어보는 건데, 그럼 토지거래 허가대상 하면은 세 줄입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권리는 두 개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소유권은 이전한다 그러고요. 지상권은 설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유상계약. 그리고 장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예약도 다 포함해서요. 유상계약일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세 줄인데 하나씩 이제 풀어봐요. 그럼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고 그랬죠. 그럼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는 당연히 허가 대상이 안 돼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두 번째 토지가 허가 대상.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건물을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제목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철저하게 토지만 대상이지 건물은 일체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허가구역 안에 토지에 자, 권리는 두 개요. 소유권하고 지상권. 그럼 일단 소유권 할 때 유, 지상권 할 때 상 따니까 그대로 뭐예요? 유상.
그래서 뭐 헷갈려 오를 필요도 없어요. 딱 권리는 두 개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두 개만. 근데 몇 년 전에 또 치사하게 토지의 지역권 설정할 때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거 해당 사항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이외의 권리, 뭐 지역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저당권이 됐든 임차권이 됐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허가 대상인 권리는 두 개. 소유권, 지상권 두 개. 소유권은 이전, 지상권은 설정하는 세 번째 유상 계약일 때 허가받습니다. 그럼 이 계약이라는 거 민법 시간에 잘 배우셨죠? 자, 계약은 뭐라고 배우셨어요? 계약이란 두 개 의사표시죠. 청약과 승낙. 청약과 승낙 두 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 행위. 자, 요거를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계약하면은 청약 플러스 승낙이에요. 그러면 계약만 허가 대상이다. 왜 그럴까요? 토지거래하고 하는 투기 방지라고 그랬죠. 그럼 투기 가능성이 있으려면은 짝짝꿍이 맞아야 되죠. 그럼 짝짝꿍이 맞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는 거냐? 계약밖에. 일방적으로는 투기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허가 대상인 것은 계약만. 근데 계약 중에서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유상계약이라고 그러죠. 유상계약이라는 게 뭘까? 유상이라는 것은 대가성이 있다 그 얘기죠. 자, 유상계약 대표적으로 뭐예요? 매매 같은 거 있죠. 물건 사고 파는 매매. 근데 매매 이외에 또 뭐 있어요? 교환도 있고요. 화해도 있고 유상계약 많아요. 그래서 매매만 허가받는다 이러면 또 틀리는 거예요. 유상계약인데 그럼 쉽게 해서 우리 물건 사고 판다. 제가 돈 주고 물건 산다 그러죠. 돈하고 물건하고 대등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대등한 가치, 대가성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무슨 계약이라고 불러요? 유상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상계약은 허가를 받습니다. 유상계약. 그러면 자, 요 지금 허가 대상, 허가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 이게 허가 대상인데 이런 개념들 소유권, 지상권이나 유상계약 이거는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거 아니죠? 자, 무슨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토지거래 허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거래 계약을 규제하는 제도니까 일단 토지거래 계약의 개념부터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법률을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민법이 베이스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민법이 모든 법률의 베이스. 모법이라고 그러죠. 엄마법.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자, 내년도 한 3월, 4월 이 전반기까지는 민법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6개 과목 공부하시죠. 그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 부동산 학개론만 경제 파트고요. 나머지는 다 뭐 공부해요? 법률 공부하는 거죠. 법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베이스가 되는 게 민법이라고 그래요. 민법. 그래서 민법부터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민법의 부속법밖에 안 되는 게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등기는 물권법의 하위법, 부속법밖에 안 돼요. 그래서 등기법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중개사법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하여튼 법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민법이니까 일단 내년도 초기까지는 민법 위주로 공부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1차 과목 부동산 학개론 선생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민법이 더 중요합니다. 민법 위주로 확실하게 개념 정립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민법 시간에 잘 배우시고요. 자, 그러면 허가 대상 하면은 허가구역 안에 토지의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하는 유상계약이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토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뭐 코딱지만한 토지 거래하면서 투기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토지라고 할 때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그래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그럼 초과라는 말이 뭐예요? 초과. 넘는다 그죠? 그래서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 대상이니까 자, 기준 면적 이하까지, 즉 기준 면적까지는 허가 안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일 때 허가 받아라. 그래서 요 기준 면적. 자, 얘는 단독으로 잘 물어봐요. 기준 면적만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 면적은 그냥 단순하게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용도 지역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도시지역만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일부 도시지역이 핵심이니까요. 그럼 도시지역이 네 가지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뭐 세분 지정이 없는 구역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필요 없어요. 주상공록. 자, 주거지역은 기준 면적이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일단 요 네 개만 딱 정리하세요.
그러면 주거지역은 180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주거지역에 180제곱미터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얘기죠.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거예요. 181제곱미터부터 허가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별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습니다. 이거 뭐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애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글자 그대로 따시면 돼요. 182 쭉쭉 1 182 쭉쭉 1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간단해요. 주상공록 182 쭉쭉 1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하는 유상 계약이 허가 대상이 되죠.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바로 3번에 허가 기준 면적 그거 먼저 써 있는데 자, 다음의 면적 이하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 다음의 면적 이하는 허가 안 받아요.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거죠. 넘는 토지일 때 허가받고요. 그래서 도시지역, 주상공록 그 4개만 봐요. 자, 앞글자 따면 어떻게 된다고요? 182 쭉쭉 1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182 쭉쭉 1 그럼 맨 밑으로 합니다. 바로 4번에 허가 대상. 그럼 허가구역 안에 이런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권리 2개. 소유권, 유자에다 동그라미. 지상권, 상자에다 동그라미. 이전 설정하는 무슨 계약? 유상. 자, 중간 글자 따면 그대로 유상이죠. 유상계약, 대가성 있는 유상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몇 줄? 그러면 자 허가 지금 누구한테 와서 받으래요?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제일 쉽게 물어보면 요거 갖고 물어봐요.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바르게 열거한 것은 허가구역 지정 누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허가는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는다. 확실하게 구분하시고요. 그러면 누가 지금 허가받으래요? 계약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받으라고 그랬죠? 공동으로.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허가받는다 이러면 안 돼요.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쭉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허가 대상인 토지거래 계약 체결하려면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돼요. 자, 어떤 절차로 허가를 받는지 허가의 절차 그거부터는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